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믿고 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한 30대 여성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자책과 불면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제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 내가 무슨 수를 썼어도 일어났을 일이라고요. 자책은 발목을 잡는 일일 뿐이니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일을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해 임원들의 인정을 받아 남들보다 승진도 빨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고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 도움이 되었죠. 팀장님은 어쩜 그렇게 일을 완벽하게 하세요? 정말 제 롤모델이세요. 진짜 나는 결혼하고도 팀장님처럼 사는 게 꿈이에요. 집안일이면 집안일, 회사 일이면 회사 일, 뭐 하나 빠짐없이 척척 해내시잖아요. 어이구, 김 대리가 우리 임 팀장님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봐야 하나요? 임 팀장님, 남편도 애처가로 소문났고 아이도 영재 판정 받았다면서요. 그게 다 집에서도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척척 해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긴 하지. 생일 때마다 회사로 꽃바구니 보내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회사 로비에서 임 팀장님 기다리는 남편 못 본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인정. 맞아요. 저도 봤어요. 거기다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다들 오버하지 말고 자기 일들 해요. 아까운 점심시간 그렇게 쓸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6년 전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사귀었던 남편과 결혼해 5살 된 똑똑한 아들도 있고요. 안정적인 가정과 탄탄한 직업이 있으니 남들이 봤을 땐 뭐 하나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삶이었죠. 그 완벽해 보였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 아이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유나 선배? 어머, 채희야. 안 그래도 오늘부터 출근한다던 사원이 너랑 이름이 같아서 설마 했는데 진짜 너였어? 선배 여기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게 얼마만이야. 나 졸업하고 처음이니까 벌써 8년 만인가? 와, 진짜 반갑다. 그 아이는 대학 2년 후배로 얼마 전까지 모기업에 다니다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한 것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일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가끔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술자리에서도 애교가 많아 선배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죠. 여기 이번에 새로 온 부과장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도 꽤 잘 나갔던 분이니까 잘 믿고 따라줘요. 우리 회사는 처음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네, 팀장님. 우리 임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따라야죠. 저도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사회생활 경험이 많더라도 이직하면 힘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 후배가 출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원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구과장님 말이야. 좀 그렇지 않아? 좀 많이 그렇더라. 가만 보면 완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번에 구과장님 이름으로 올라간 프로젝트도 결국 홍대리가 다 한 거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프로젝트 책임자에 구과장 이름밖에 없더래. 대박. 그거 홍대리가 집에서도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자료조사 다 해서 준비한 건데. 그리고 가만 보면 은근히 임 팀장님 이름 팔고 다니면서 자기 임 팀장님 줄에 섰다 과시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그거 한두 번 느낀 거 아니라니까. 전에는
구과장 문제 있어? 헉, 팀장님! 저는 여기 계신 줄 모르고. 나여서 망정이지. 저 화장실 칸 안에 구과장이라도 있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리 불만이 많더라도 이런 공공장소에서 뒷담화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구과장이 내 이름 팔고 다닌다는 말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라면 더욱더 조심해야죠. 앞으로 주의해요. 그러다 안 좋은 소문 퍼져서 일 크게 벌리지 말고. 네. 경험상 사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는 건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고깝게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저렇게 대놓고 뒤에서 불만을 이야기할 정도면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는 행동이 나왔다는 거였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탐탁치 않아서 후배를 불러 넌지시 떠보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회사 일은 좀 할만해? 이직하고 몇 달은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텐데. 네, 할만해요. 적응은 이미 다 끝난 것 같고요. 이게 다 선배님 덕분이죠. 힘든 일 있으면 말해. 그리고 채희 너도 알겠지만 아랫사람 챙기는 것도 네 역할이야. 알지? 알죠. 그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회사 일보다 사람 다루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말 한마디에 오해도 생기고 행동 하나에도 밉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돼. 괜히 말 나오면 이래저래 골치 아프니까. 알겠지? 네, 신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배, 오늘 저녁 같이 안 먹을래요? 저 여기 입사하고 나서 선배랑 밥 한 번도 못 먹었잖아요. 오늘은 힘들겠네. 시댁에 가기로 했거든. 오늘도 퇴짜 맞았네요. 그럼 다음에 꼭 먹어요. 꼭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후배가 회사에 들어와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후배가 제 곁에서 시한폭탄처럼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옆에 두지 않았겠죠. 끝났어?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 응, 바쁜 일 끝나니까 이런 날도 있네. 예준이는 아가씨한테 맡겼다며? 따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까 지영이가 일 끝나고 자기가 어린이집 가서 픽업해 왔더라. 너무 아가씨한테 맡기지 마. 아가씨도 바쁜데. 내가 부탁한 거 아니래도 조카 사랑이 대단한데 내가 뭘 어쩌겠어. 선배! 채희야, 퇴근하니? 네. 혹시 그 소문의 선배님 남편분? 소문이요? 모르셨어요? 임 팀장님 남편분 애처가라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 다 났는데. 네?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여보, 여기 내 대학 후배 구채희. 내가 일전에 말했잖아. 대학 후배가 우리 회사 입사했다고. 기억난다. 그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송희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아주 잘생기셨는데요. 선배 데리러 오신 거예요? 소문대로 애처가의 미남에 선배 완전히 땡 잡았네. 아니다. 땡 잡은 건 이쪽이신가? 그쵸. 유나 같은 사람을 와이프로 둔 제가 땡 잡았죠. 그만들 해. 채희야, 우린 먼저 가볼게. 시댁 약속이 있어서. 내일 보자. 저와 제 남편을 추켜 세우며 넉살 좋게 웃었던 그 후배가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소문의 애처가 남편이 싫은 부인 후배와 불륜을 저지른 천하의 쓰레기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죠. 그 후배의 문제 행동이 사내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게 된 것은 대형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 생각보다 성과가 저조했는데 후배가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불만이 커진 거죠.
팀장님, 저 솔직히 말하면 회사 쉬고 싶어요. 갑자기 왜? 홍대리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처럼만 하면 다음 과장 승진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갑자기 그래요? 아니요. 이대로 가다간 저 구과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일이 즐겁지도 않고 힘들게 프로젝트 준비해봐야 구과장님한테 다 뺏기고 성과에 따라 그 책임만 제가 져야 한다면 제가 뭐하러 회사를 위해 일을 하겠어요. 이번 프로젝트 홍대리가 준비해놓고 구과장이 이름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진 제가 어떻게 참겠는데 그렇게 제 거 빼앗아가 놓고 자기가 제대로 일 처리 못해서 일어난 일 가지고 제가 끝까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제 탓으로 돌리는데 너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홍대리 말고도 후배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건 제가 팀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정황에서 그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기가 준비한 일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죠. 그 일로 벼르고 있는 차에 후배가 제 이름을 팔아 으스대는 것을 보곤 도저히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대리, 가서 커피 좀 사와. 네? 그럼 카드 주세요. 카드? 이따 줄게. 나 바쁘니까. 전에도 주시겠다고 해놓고 커피 심부름만 시키고 돈 안 주셨잖아요. 진짜 준다니까. 그 커피값이 얼마나 된다고 바쁜 사람 붙들고 그래. 정대리, 나 누군지 몰라? 나 임 팀장님 후배야. 나한테 이러는 거 정대리 승진해도 크게 좋을 거 없을 텐데. 구과장님, 구과장이 내 후배인 게 정대리 승진이랑 무슨 상관이죠? 선배님. 나 팀장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대학 다니고 있어요? 공과 사 구분 못해요, 구과장님은? 아니, 그게 지금까지 구과장 내 대학 후배라는 거 내세워서 사원들한테 커피 얻어마시고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네. 내 후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 그리고 지난번 프로젝트 남의 공 가로채 갔으면 그 책임도 구과장이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남의 공이요? 위에서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도 이 사안 다 알고 계시고 구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자중하고 조심해줬으면 하네요. 알겠어요? 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회사에는 그 일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제가 후배를 따로 불러 혼내지 않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상사답지 못한 행동이긴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후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팀 분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성을 느껴 한 행동이었죠. 근데 그 일이 대단히 그 후배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 모양이었어요. 그때 당시 후배는 기분이 상했다는 내색은 전혀 없이 다음날 저를 따로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습니다. 선배, 임 팀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내에서 사적인 인맥 과시하며 다른 직원들한테 문제가 되는 행동했다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건은 제가 책임지고 만회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구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내 마음도 편하네. 앞으로는 내 대학 후배라고 해서 더 챙겨주고 봐주는 일 없을 테니까 너무 섭섭해 말아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일은 확실히 도와주고 성과 보이면 밀어줄 테니까 그런 꼼수 쓰지 말고 스스로 가치를 키우도록 노력하고요. 알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뒤 후배는 종종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며 선물 공세도 했습니다. 처음엔 제 이름을 팔고 다니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굴러들어온 돌 취급을 받던 후배는 차차 다른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사수 하나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남편분이랑 구과장님 친한 사이예요? 구과장이랑 우리 남편? 지난번에 로비에서 한번 보고 인사한 게 전부인데 왜요?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두 분이 친한 사이가 아니시면 제가 보고 느낀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뭐가요? 어제 회사 로비에서 구과장님을 봤는데 팀장님 남편분도 함께 계시더라고요. 어제? 어제는 나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게 뭐랄까 구과장님이 남편분께 하는 행동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리 아시는 분이고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남들이 다 오가는 회사 로비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고. 무슨 행동을 했길래? 뭘 조르는 것 같았는데 팔짱을 끼거나 남편분 허리를 감싸고 흔드는 것 같은. 허리를 감싸고 흔들었다고? 네, 이렇게요. 안아서 앙탈 부리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남편분께서 좀 난처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확실해요? 네, 제가 똑똑히 봤고 이 팀의 박대리도 같이 봤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왜 내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였습니다. 어제 남편을 만났을 때 후배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제 채희 만났다며? 채희? 우리 회사 입사했다는 내 대학 후배 말이야. 아, 그분. 맞아. 어제 당신 기다리다 로비에서 만났어. 그래서? 그래서라니. 뭐 다른 건 없었어? 만나서 인사한 거야? 그냥 인사했지. 좀 반갑게 인사하길래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친화력이 좋은가 했고. 왜? 뭐라고 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남편을 보고 부사수가 뭔가 오해를 했나 했습니다. 후배의 평판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밉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사수도 그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확실히 후배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 후 크게 갈등이 터진 건 퇴근했다가 놓고 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되돌아간 사무실에서였습니다. 퇴근 전인 후배가 제 책상을 멋대로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아씨, 진짜 어디 있는 거야? 구과장, 뭐해? 네? 아, 선배, 그게 거기 내 자리잖아.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아, 그게 선배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나 해서요. 주소? 네, 저희 작은 아빠가 완도에서 전복 양식을 하시는데 선배한테도 좀 보내드릴까 해서. 그런 거면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뭘 그렇게 뒤지고 있는 건데? 네? 아니, 그게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좀 이해가 안 되네. 주소 찾겠다고 내 책상을 뒤지고 있었다는 게.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차라리 선배님께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후배는 제 앞에서 크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저는 그 행동이 무척 찝찝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이참에 제대로 이야기나 해보자 싶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같이 퇴근을 하고 회사를 나서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쩐 일이야? 오늘 오기로 했던가? 아니, 오늘 좀 빨리 끝나서 당신이랑 저녁이나 먹고 들어갈까 했지.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일단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아, 나 핸드폰이 꺼졌어. 어쩌지? 나 여기 후배랑 같이 먹기로 했는데. 아, 그래? 그러지 말고 다 같이 먹어요. 지난번에 밥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남편이?
당신이 그랬어? 지난번에 당신 기다리면서 만났을 때 언제 한번 밥 먹자고 하긴 했지. 그럼 같이 가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셋이 저녁을 먹게 되는 바람에 후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 따로 저녁을 먹을 기회가 없었고 한동안은 제일로 후배를 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임 팀장, 어딨어 임 팀장? 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부서 문서가 다른 부서에 넘어가 있어? 이거 임 팀장 사인 아니야? 보안 서류 관리 이따위로 할 거야? 네? 그럴 리가요. 제가 제 개인 서랍에 넣고 잠궈둔 건데요. 그럼 이 서류가 제 발로 임 팀장 서랍에서 튀어나와 다른 부서로 넘어가 있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제 관리 소홀로 문제가 생긴 거니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게 3등급 보안 문서라 망정이지 1등급 보안 문서였으면 어쩔 뻔했어? 이래서 내가 임 팀장한테 중차대한 일을 맡기겠어? 부하 직원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기본적인 실수를 하고 말이야. 그날 저는 그렇게 전에 없이 많은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장님께 혼쭐이 났죠. 부장님이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고 나서야 저는 멍하게 앉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입사 일에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고 애초에 그런 실수가 나올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었죠. 그런데 불현듯 얼마 전 제 책상에서 뭔가 바쁘게 찾던 후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무실에 있는 CCTV 카메라에 눈길이 갔어요. 그때였어요. 휴대전화가 울려서 보니 부사수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방금 일로 할 말이 있다는 메시지였고 부사수를 슬쩍 바라보자 멀리 제게 눈짓을 했죠. 그렇게 몰래 따로 불러 만나게 된 부사수는 제게 다시 후배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구과장님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봤어요. 구과장님이 팀장님 자리에서 뭐 찾는 거요. 엊그제 구과장님이 늦게 퇴근하시던 날, 저도 그날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오래 있다가 늦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구과장님이 팀장님 자리에서 뭔가를 막 찾고 있었어요. 확실히 본 거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내부 CCTV 확인해 보셔도 될 겁니다. 부사수의 이야기를 듣고 더 싱숭생숭해진 마음으로 퇴근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보다 더 큰 폭탄이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먼저 돌아온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아들을 씻기고 재울 준비를 했죠. 근데 아들이 아까 길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며 남편 핸드폰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준이 강아지랑 사진 찍었다고? 응, 진짜 귀여운 강아지. 하얀색이었는데 아기 강아지였어. 아빠가 사진 찍었어. 엄마도 봐봐. 그러면서 한번 바보라는 듯 남편 핸드폰을 꺼내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열었죠. 평소 서로 찍은 아들 사진을 구경하려고 서로의 핸드폰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안 열리는 겁니다. 얼굴 인식은 종종 오류가 나서 싫다더니 그새 잠금 방식을 바꿨나 싶으면서도 연애 일에 한 번도 핸드폰 잠금 패턴을 바꾼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했어요. 보다 못한 아들이 나서더라고요. 어제 아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들이 몇 번 만지더니 패턴이 금방 풀렸고 그건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다소 복잡한 패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촉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가 전에 없던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진첩에는 딱히 수상한 건 없었고 아들이 말한 강아지 사진을 본 후에 카카오톡으로 들어갔죠.
수상해 보이는 대화 목록 같은 건 없었는데 그 순간 김 팀장으로 저장된 이름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왔어요. 퇴근했어? 난 이제 집에 도착.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애교 있는 이모티콘과 함께 들어온 메시지에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 대화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다소 딱딱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애교가 가득한 여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남편도 쿵짝을 맞추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들이 주고받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어요. 사진은 거의 반나체나 다름없는 후배의 전신 사진이었거든요. 새로 산 속옷 디자인을 봐달라며 보낸 사진에 남편은 하트 이모티콘을 2개나 붙이며 마음에 든다고 했더라고요. 자기는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인가 봐. 대장부 스타일인 선배랑 사는 거 보면 전혀 그런 스타일 같지 않은데. 대장부 맛을 보다 보니 다른 맛도 보고 싶어지는 거지. 남자는 원래 쉽게 질리는 동물이거든. 그런 거 치곤 울 선배님이랑 되게 지고지순한 사랑 끝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 척하는 거지. 원래 연기를 잘해야 애처가로 보일 수 있거든. 애처가로 보여야 다른 여자 맛도 좀 보고 다니는 거고. 아, 선배 완전 불쌍해. 남편이 뒤에서 그러고 다닐 거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 후배한테 남편 뺏긴 기분은 어떨 거고. 우리 와이프 아는 날엔 그냥 죽는 거지. 너도 명심해. 우리 사이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우리는 그냥 같이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즐기는 것뿐이라고. 스포츠? 말 되네. 우리 운동 꽤 격렬하잖아. 정말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역겨운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 샤워를 끝낸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아무렇지 않게 아들을 보고 웃으며 나오다 저와 눈이 마주치곤 사색이 되었어요. 여보!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재우고 왔는지 한참 후에나 들어왔고 오고도 침대로 오지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더라고요. 아이가 있어 소리를 지를 수 없던 저는 베개를 힘껏 던졌습니다. 언제부터야? 그게 아니라. 두 사람 추접하고 더러운 대화 다 읽었어. 이제 와서 변명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말씨름하기 싫으니까 묻는 말에나 대답해. 언제부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우린 그냥 파트너였어. 내가 다른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단지. 언제부터였냐고? 그때 당신 데리러 갔던 날 번호 교환하고 난 뒤부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후배랑? 당신 그렇게 강 큰 사람이었어? 내가 작정하고 그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대놓고 추파를 던져서. 변명인 거 알아. 근데 나도 남자인데 대놓고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는 게 힘들었어. 모든 남자를 당신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마. 아무리 유혹에 흔들리게 되더라도 그 순간 나나 예준이 얼굴 떠올려서 멈췄어야지. 당신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고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예준이한테 아주 부끄러운 아빠가 된 거야. 여보!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들에게 나쁜 아빠,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유별나다 싶을 만큼 아들 바보인 사람이라 아들이라면 아주 껌뻑 죽거든요. 아들도 역시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니까요. 제발 예준이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애는 무슨 죄야. 예준이한테 나를 미워하게 해서 얻는 게 뭐겠어. 당신도 예준이가 속상해하고 상처받는 거 누구보다도 싫어하잖아.
그 더러운 입에 예준이 올리지 마. 당신이 예준이 생각했더라면 더더욱 이런 짓은 해선 안 되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내가 나갈까? 그래, 내가 나갈게. 당신이랑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것조차 못 견디겠으니까. 알았어. 내가 나갈게, 여보. 남편은 빠르게 겉옷을 챙기고 급하게 현관을 나섰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죠. 제가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걸지도 모르고요. 남자들은 다 똑같다. 결국 살면서 여자 문제 한 번은 꼭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말할 때도 우리 남편은 아닐 거라 생각했었어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만한 배신을 당했던 적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었죠. 저는 날이 밝자마자 회사 보안실을 찾아가 후배가 제 책상을 뒤졌던 날의 CCTV를 찾았습니다. 보안 서류에 도난 문제라고 하니 협조적이었고 저는 그 CCTV에서 제 책상 서랍을 여는데 성공한 후배가 뭔가 꺼내 재킷 안쪽에 넣어가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후배를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구과장, 나한테 할 말 없어? 선배, 그게요. 아니다. 새삼스레 그 더러운 이야기 들어서 뭐해? 조용히 사직서 내고 나가. 네? 사직서요? 선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쪽팔려서 말이야. 애처가다, 완벽한 가정이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너 같은 애랑 바람난 남편 와이프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선배, 저도 어렵게 이직한 거예요. 선배가 그랬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하자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건 사적인 일인데 어떻게 공적인 일로 해결하려고 해요? 공적인 일?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이거 너 맞지? 저는 바로 뻔뻔하게 나오려는 후배에게 회사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후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멍청하게 CCTV에 찍히는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이런 짓을 해?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안 찍히는 사각지대일 거라고 했는데. 누가? 뭐 보안실에도 아는 사람 있나 보지?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이 일 밝혀지면 징계도 먹게 될 텐데. 그냥 조용히 제 발로 나가. 기회를 주는 거야. 여기서 일 키워봤자 나야 쪽팔린 걸로 끝나지만 너는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다른 회사 이직도 힘들겠지.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밥줄 가지고 협박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선배 남편이 나한테 넘어올 줄 몰랐다고요. 선배가 먼저 남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길래 복수하려고 몇 번 살랑거리니까 바로 넘어오던데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만 책임을 물으세요? 내가 내 남편한테 무슨 책임을 묻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고작 네 잘못으로 남들 앞에서 혼난 게 그렇게 쪽팔린 년이 대학 선배이자 상사 남편이랑 바람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건 안 쪽팔린가 보지? 상간자 소송하기 전에 조용히 입 다물고 꺼져. 오늘까지야. 저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에서의 제 위치와 커리어가 더 중요했어요. 당장 상간자 소송으로 몇천 받아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죠. 늘 좋은 말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 그런 일로 추문에 휩싸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위로하는 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끝내려고 한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니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으로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꼴 보기 싫은 건 남편이 더했습니다. 후배야 원래 그런 애였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남편은 그 배신으로 지난날 쌓아온 신뢰와 믿음까지 무너졌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도 남았지만
저희에게는 누구보다도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할머니 집에 있어. 곧 올 거야. 아빠가 예준이 안 보고 싶나 봐. 예준이는 아빠 보고 싶은데 맨날 온다고 해놓고 안 와. 남편은 그 뒤로 쭉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고 따로 연락하진 않았지만 시댁에서도 눈치는 챘을 거예요. 그 와중에 아들은 매일같이 남편을 찾았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건 못할 짓이다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그날 밤 열이 심하게 오르고 경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라고 결국 연락해 불러내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하고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약속할게. 다시는 우리 예준이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고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솔직히 나는 이게 용서가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 매번 생각날 것 같아. 죽을 때까지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 막말로 내가 똑같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겨야 분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난 당신 같은 그 쓰레기 짓은 못하겠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이 설사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남편은 애원하길 거듭했죠.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고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면서 결국 모른 채 하던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제야 그 모든 사실을 양가 어른들에게 공평하게 알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데리고 저희 친정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죠. 사돈, 왜 이러십니까? 이게 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저의 죄입니다. 감히 예준 어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니 이 녀석 애비된 도리로 사돈에게 사죄를 해야죠. 마음은 알겠으니 일단 일어나세요. 바닥도 차고 무릎 상해요. 이깟 무릎 상하고 다신 걷지 못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여기서 무릎이 아니라 머리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내 자식이 그럴까라곤 꿈도 못 꿨어요. 이철아 너 얼른 사과드려라.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은 시아버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야, 나를 봐서라도 이 녀석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혼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응? 아버님,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왜 아버님이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다. 이 자식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준이 못 보고는 살기가 힘들어. 예준이가 내 낙인데 둘이 이혼해 멀어지는 거 싫다. 예준이도 이 녀석도 쥐 아빠라고 얼마나 잘 따르고 좋아해. 예준이 생각해서 응? 한 번만 용서해다오.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간청을 들어 이혼은 철회했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고맙다고 훗날 남편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시아버지 앞으로 된 전셋집을 아들에게 증여해 주었죠. 제게 물려주겠다고 한 것을 제가 한사코 마다하자 손주 앞으로 주신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이시면서 당분간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야 했습니다.
아이 앞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일상 대화도 했지만 사실 그게 절대 정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방에 들어와서도 바닥에 이불을 펴고 살았고 아들이 없으면 따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저기 예준 엄마, 이번 주에 날씨도 좋다는데 예준이 데리고 어디 놀러 갈까? 이번 주 내내 잔업이 있어서 피곤해. 쉴 생각이야. 당신이 예준이 데리고 나갔다 오던지. 알았어. 어떻게 해야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절대 용서란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요. 외도한 남편을 품고 사는 것은 용서도 이해도 아닌 그저 참고 사는 것뿐이더랍니다. 그렇게 대면대면 부부인 듯 부부가 아닌 것처럼 3개월을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몸이 제 몸에 실수라도 닿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면 결국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잊을 건 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비밀놀이 또 언제 해? 어? 비밀놀이? 아빠가 또 시간 내볼게. 나 이번에는 꼭 찾고 싶은데 꼭 또 해야 돼? 평소 아들과 남편은 정말 유별난 부자지간으로 소문날 만큼 각별해요. 저보다 상대적으로 일적으로도 여유 있는 남편이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아빠로서의 삶에 충실하려는지 아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더 썼죠. 평소에도 둘만의 비밀도 많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아들이 비밀놀이 타령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아, 비밀놀이 해야 되는데 아빠는 언제 가는 거야? 예준아, 무슨 비밀놀이길래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어? 아니야.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했거든. 근데 예준이가 그렇게 속상해하니까 엄마가 알고 싶어서 그러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빨리 비밀놀이 해달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들은 여간해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려니 하던 저도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키즈카페에 다녀온 아들이 잔뜩 토라져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준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키즈 카페에서 가지고 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 있는데 내가 양보하라고 해서 좀 삐졌나 봐. 예준이가 그런 걸로 삐진다고? 장난감 욕심이 없는 애가? 거기 있는 장난감이 예준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봐. 신경 쓰지 마. 내가 이따 달래줄게. 아들을 외동으로 키우면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신경 썼던 교육이 바로 양보였어요. 괜히 욕심부리지 않게 하려고 가지고 싶은 장난감은 늘 부족하지 않게 사줬고요. 그 덕에 아들은 한 번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장난감 욕심을 부리며 고집 부린 적이 없죠. 오히려 아들은 책 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라 애초에 관심이 더 적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고작 장난감을 양보하라고 했다고 토라져서 말도 안 할 정도라고 하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아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예준아, 오늘 키즈 카페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닌 게 아닌데 엄마는 다 알아. 예준이 표정만 봐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다 알겠는데? 지금 예준이 뭐가 뜻대로 안 돼서 대단히 속상하고 힘들잖아. 엄마한테 말해봐, 응? 아니, 자꾸 비밀놀이 할 때 내가 지니까. 이번엔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또 져서. 또 비밀놀이야? 대체 어떤 놀이길래 우리 예준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예준이 게임 진짜 잘하는데 비밀놀이가 뭐야? 이제 엄마한테 좀 말해줘.
비밀놀이는 아빠랑 이모가 숨는 비밀 공간을 찾는 놀이야. 이모? 무슨 이모? 키즈 카페 이모. 거기는 문이 되게 많고 숨을 곳도 많은데 술래는 맨날 나만 하는 게 규칙이래. 문이 많아? 집 근처에 있는 키즈 카페 말고? 아니야. 새로운 키즈 카페라서 차 타고 멀리 가야 돼. 근데 맨날 아빠랑 이모를 못 찾아서 나는 이제 재미가 없는데 아빠는 맨날 비밀놀이만 하자고 하고 블록놀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해주지도 않고. 아빠가? 그럼 아빠는 계속 숨어 다니는 거야? 키즈 카페 이모랑? 숨바꼭질하는 거네? 응. 근데 비밀놀이라고 하는 거야. 아빠랑 키즈 카페 이모랑은 친해. 근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비밀이니까. 쉿. 저는 일단 아들을 달래며 나중에 엄마랑 더 쉬운 비밀놀이를 만들어 보자고 아빠한테도 키즈 카페에서 비밀놀이 그만하라고 하겠다고 약속하며 재웠어요. 하지만 아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으며 착잡하더라고요. 키즈 카페 이모라니 그런 사람은 남편에게 전해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요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도 그렇지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던 터라 더 의아했죠. 거기다 남편이 이전에 했던 일이 있으니 키즈 카페 삼촌도 아니고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과 친하다니 신경도 쓰였고요. 결국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남편의 내비게이션 목록을 훑었어요. 집과는 50분 거리가 있는 먼 곳이었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키즈 카페를 집 근처에 두고 왜 거기까지 가나 싶었죠. 언제 시간 내서 그곳에 찾아가 봐야 하던 차에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설마 말이 돼? 나도 진짜 설마 했는데 구체이 그거 완전 구미호년 같아. 아니 어떡해. 팀장님. 무슨 일들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피부도 좀 상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야말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부사수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사수 입에서 후배의 이름이 나온 것을 똑똑히 들었지만 그의 소식은 묻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직원들이 저를 흘금거리는 것도 느껴지고 제가 소문의 중심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찝찝해 부사수를 불러다 자초지종을 캐물었죠. 지금 다들 날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데 맞아? 네? 그게 확실한 게 아닌데 그렇게 소문이 나버려서요. 무슨 소문인데? 그게요. 구 과장님 있잖아요. 구 과장님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게 팀장님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확실하진 않아요. 이 팀에서 본 사람이 있다곤 했는데 그 사람이 팀장님 남편분을 얼마나 봤다고요. 그냥 비슷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편이랑 구 과장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거네? 네. 알았어. 나가봐. 더는 묻지 않고 동료를 내보내는 것은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기 위함이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 불륜 남녀라는 사실을 저는 알잖아요. 마음은 결국 표정과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라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그 하루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 같았어요. 제가 의식하고 있어서인지 전 직원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문에 휩싸이는 것 제가 가장 경멸하고 피하고 싶었던 순간에 온 거예요. 제 남편이 구 과장이랑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봤다. 영락없는 연인 사이더라던 소문은 순식간에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구 과장이 애를 가졌다더라로 점점 와전이 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문제는 그게 꽤 최근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후배의 일은 수개월이 지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소문에 오르락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저는 아들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비밀놀이는 아빠랑 이모가 숨는 비밀 공간을 찾는 놀이야. 순간 외면하고 싶은 어떤 확신이 들었고 저는 그 키즈 카페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느 토요일과 다름없이 남편은 아들과 키즈 카페를 가겠다고 집을 떠났어요. 저는 남편과 시간차를 두고 혼자 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차라리 제가 남편을 불신해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건 결국 내 스스로를 갉아먹는 짓이었어요. 그렇게 떨리는 가슴을 붙들고 찾아간 키즈 카페에서 저는 아들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죠. 예준아, 엄마! 또 아빠랑 비밀놀이 중이야? 응, 이번에도 비밀놀이 하자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다음엔 같이 블록놀이 해준대. 이번에도 아빠랑 이모랑 숨었어? 응, 근데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 엄마가 도와줄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찾으면 찾았다 하고 소리치는 거야. 응, 알았어. 키즈 카페에 온 저를 보고 방방 뛰며 좋아하는 아들을 떼어놓고 저는 아들과 그 비밀놀이를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니만큼 사방에서 보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놀이기구 때문에 가려진 공간도 있고 일반 손님들은 접근하기 힘든 공간들도 있었죠. 저는 어른이니만큼 아이들이 많은 곳을 피해 일반 손님들은 접근하기 힘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비품실이라고 쓰인 닫힌 문을 발견했죠. 참 이상해요. 이거다 싶은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비밀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다가갔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문 안에서 듣고 싶지 않은 역겨운 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비틀자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손잡이를 미친 듯이 뒤흔들었고 망가진 문고리 문이 자연히 열리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여보! 두 남녀는 하의도 없이 딱 달라붙어 한참 땀을 빼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놀라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아이, 뭐야? 이 처제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부, 그러니까 그게... 후배가 형부라고 부르던 점장은 황급히 내 눈앞에서 문을 닫으며 수습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모든 더러운 장면이 제 카메라에 담긴 뒤였습니다. 뒤늦게 옷을 추스르고 나온 두 사람은 어쩔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점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죠. 제 남편이랑 뒹굴고 있던 게 점장님이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가족된 도리로 제가 대신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하고 일을 쉬고 있다길래 제 일 좀 도와달라 부른 건데 설마 제 사업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거라곤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점장님께서도 피해자겠죠. 이 일을 본 게 저뿐만이 아닌데 곧 부모님들 사이에서 여기 직원이 학부모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가 걸렸단 소문이 파다하게 날 텐데요. 아이, 구체이 너 정말... 선배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소문만 내지 말아주세요. 그 영상 쓸 거 아니죠? 그 영상 퍼뜨리거나 그러는 거 아니죠? 글쎄, 근데 네 복수는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었던 거니? 시작은 복수로 한 건 맞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저도 희철 오빠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뭐라는 거야? 아니야, 여보. 절대 아니야.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심이 아니라고? 나 사랑한다며. 이제 선배는 안중에도 없다며. 너 조용히 안 해? 미쳤어? 나 채희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단 한순간도 진심인 적 없어. 예준 엄마, 아니 유나야,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이런 여자한테 한눈을 팔다니. 한눈? 한눈 판 건 지난번 일 아닌가? 같은 일만 내가 두 번째 보고 있는 건데 이걸 한눈 파는 거라고 할 수 있나? 뭐야, 오빠 그럼 나 가지고 논 거야? 언제든 이혼하고 내게 올 거라더니 그것도 다 쇼였냐고.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둘이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아빠, 예준아. 왜 아빠 무릎 꿇고 있어? 아빠가 뭐 잘못한 거야? 아니야. 이거 무릎 꿇기 놀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준아, 아빠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어? 어디를? 마음을. 그래서 지금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거야. 여보, 예준 엄마야. 제발 예준이한테만은. 엄마는 엄마를 계속 아프게 하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 예준아? 나는 아빠랑 살고 싶은데. 그렇지 예준아. 예준이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참나, 언제는 아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한테 올 수 있다더니. 너 진짜 그 입 안 닥쳐? 남편은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후배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크게 놀라 제 뒤로 숨어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제가 있으니 다가오지도 못하고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나왔고 시댁으로 갔죠. 이미 굳은 결심을 한 이유였고 그러고 나니 가장 먼저 시아버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울다 지친 아들을 안방에 눕혀놓고 비교적 차분하게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희철이가 예준이 가서 노는 키즈 카페에서 그년이랑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저도 두 분께 이 사실을 전해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우리 예준이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저 예뻐해 주셨던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들 새끼 하나 잘못 키워서 내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언니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요. 나는 진짜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오빠 언니랑 대학 때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나름 순정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2번이나 바람 피웠다는 게 저는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말없이 그때 찍은 동영상을 신우에게 전해주었고 신우는 그것을 시부모님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걸 본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혼절하는 바람에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요. 뒤늦게 응급실로 달려온 남편을 보고 시아버지께서는 빈 침대 옆에 있던 수액 스탠드를 들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남편을 후려치고 발로 밟았어요. 이 미친 새끼, 이 썩어 빠진 새끼, 이 당장 죽어도 시원찮을 호로 잡놈의 새끼.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왜 짐승 같은 네 아버지냐? 누구더러 아버지야? 아빠, 열 올리지 마. 이러다 아빠도 쓰러져.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나나 네 엄마가 죽었단 소식을 듣고도 영정 앞에도 서지 마라. 그리고 예준이 앞에도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애비는 없는 게 낫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후에 시부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이번엔 적극적으로 이혼해라. 다시는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요. 대신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2번만이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게 간청하기에 그건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남편과 이혼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어요. 재산도 거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기여한 부분이 많고 위자료까지 더하니 남편에게 돌아간 목도 거의 없죠. 후배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 밖에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찍은 동영상이 어딘가 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핸드폰도 놓고 산 지 오래라고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득이 될 일도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들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 남편은 아직도 제게 사과를 구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악몽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저 혼자서도 아들을 데리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